기레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 비속어입니다. 저 역시 간혹 입에서 저런 단어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재밌는 건 같은 언론인, 기자들도 기레기라는 말을 쓰곤 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담에 불과합니다만 자조적인 심정을 담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한심한 모습에 혐오를 느끼며 내뱉는 경우도 있더군요. 제가 오감에 만난 몇몇 기자분들의 한정된 사례일 뿐이지만 일부 기자들을 지칭하는 저 말이 유독 자주 들리는 건 그만큼 우리 언론이 신뢰받지 못한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이고 또 그만큼 언론이 지닌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언론에 의해 그 전모가 밝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진실과 정의가 언론을 통해 실현되었습니까? 언론이야말로 국민이 정보를 취하는 창구요, 세계에 전달하는 정보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에 언론이 타락할 때마다 잘못된 기사를 내고 가십에 연연할 때마다 실망감을 내비치는 것도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뉴미디어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블로그가 등장했을 때 세상은 뉴미디어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뉴미디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발전한 것은 유튜브의 출현 이후의 일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이슈를, 정보를 레거시 미디어에서 얻는 것보다 유튜브 등의 뉴미디어에서 얻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것이 시작될 때는 혼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사이버 렉하니 가짜뉴스니 하는 홍역을 치르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죠. 세상은 변하고 레거시 미디어의 사람들도 결국은 뉴미디어와 결합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종이 매체, 지상파 등 TV 방송 등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플랫폼과 유통 방식이 변하면서 언론의 모습도 역할도 다루는 범위와 영향력도 변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할리우드는 이런 영화들을, 언론에 대해서 말하는 영화들을 여럿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스포트라이트가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성역, 건드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언론인들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언론인이 무언가를 취재하고 그것을 보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명백하게 드러낸 영화 스포트라이트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보스턴 글로브라는 신문의 탐사보도 전문팀 스포트라이트의 활약을 그린 작품입니다. 보스턴 지역에서 있었던 가톨릭 신부들의 아동 성범죄를 다룬 작품으로 실화 바탕의 영화입니다. 보스턴 글로브는 이 기사로 플리처상을 받았죠. 보스턴 글로브는 미국을 대표하는 일간지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시작은 대략 이렇습니다. 보스턴 글로브의 새로운 편집국장이 부임합니다. 마티 베런이라는 인물이죠. 이 인물은 실제로 보스턴 글로브의 편집장으로 2012년까지 일하다 이후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장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마티 베런은 게오건이라는 신부가 교구를 옮겨 다니며 아동들을 성추행했으나 이걸 버나드 로우 추기경이 교구 차원에서 덮어줬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존재한다고 고발한 게러비디언 변호사의 주장을 기사화하자는 겁니다. 해당 문건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을 낼 테니 본격적으로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마티 베런은 스포트라이트 팀에게 취재를 요청합니다. 이에 스포트라이트 팀이 가톨릭 아동 성추행 사건을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스포트라이트 팀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도 바로 교회의 권력입니다. 우선 보스턴이라는 지역 자체가 가톨릭 인구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은 특징을 지닌 지역이라고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가톨릭 신자인 것이죠. 마티 베런은 관례적으로 추기경을 만납니다. 그리고 추기경은 해당 사건을 돌려 말하면서 은근한 압박을 줍니다. 특히 여러 공동체의 협력이 있어야 지역사회가 잘 되지 않느냐는 식의 도움을 좀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티 베런은 언론의 독립성이야말로 언론이 서 있는 가치라 말하고 돌아섭니다. 그때 추기경은 가톨릭 교리문답서를 선물로 줘요. 까불지 말라는 뜻이죠.
스포트라이트 팀은 온갖 압박을 견디며 진실에 다가갑니다. 개우건이라는 신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련된 신부의 숫자가 처음에는 13명으로 잡히다가 나중에는 보스턴에만 87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잡아낸 인물은 70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죠. 교회의 저항은 대단하고 무시무시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법 위에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법원에서 공개된 자료. 공개하라고 명령한 문건을 교회의 힘으로 빼돌리는 일이 생긴 사건인데요. 공개 문건을 대놓고 빼돌리는 상대에 맞서 변호사가 기지를 발휘해 다시 공개 문건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문건이 들어갑니다. 공개 문건이니 마이클이 가서 열람하려고 했는데 법원 직원이 거부해버립니다. 이 직원은 법보다 교회를, 신앙을 우선시했습니다. 법 위에 교회가 있는 거죠. 직원들까지,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교회를 감싸고 돌고 있는 겁니다. 이때 판사에게 요청하니 판사가 묻는 말이 걸작입니다. 공개된 문서를 달라는 기자를 상대로 이런 걸 보도하는 게 언론인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자 마이클은 이런 걸 보도 안 하는 게 언론인입니까? 하고 되묻죠. 전형적인 작은 사회, 그 작은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인 일들의 연속입니다. 문건을 보니 더 엄청나죠? 보좌 주교가 고발한 적도 있고 개우건의 성추행 사실을 고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었는데 내부적으로 추기경이 다 막은 겁니다. 마이클은 다른 신문에서 냄새 맡기 전에 기사를 내버리자고 말하지만 팀장이 거부하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추기경이 꼬리 자르기를 하면 안 되니까 70명의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모든 증언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시스템 그 자체를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스턴의 성추행 사제 한 사람을 잡아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고 비상식적인 특권을 박살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 인내하죠. 물론 갈등도 생겨요. 팀장인 로비는 과거에 이 사건 제보를 맡은 적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시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이는 언론인 집단에 속한 한 사람이 보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않고 넘어가는 사건이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드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침내 기사가 나가고 스포트라이트 팀은 엄청난 제보 전화를 받습니다. 빗발치는 전화, 그 모든 것이 피해자들의 전화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압박하고 문제를 쉬쉬하며 묻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아래에서 피해자들의 눈물이 들끓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추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이 영화가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보여준 작품이기 때문일 겁니다. 법도 경찰도 판사도 할 수 없는 일을 언론이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르메니아 출신의 이런 일에 이골이 났다는 변호사조차 거대한 보스턴이라는 도시를 상대로는 무력한 개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부들의 고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신부님에게 수갑을 채우는 일 자체를 꺼려합니다. 모두가 가톨릭 신자들이니까. 이때 기자들이 나섭니다. 기자들의 무기는 작은 수첩입니다. 그게 인상적입니다. 수첩에 적는 메모는 법적인 증거가 아니죠. 변호사들처럼 증거를 수집하지도 경찰처럼 총이나 수갑을 들이대지도 않습니다. 수첩과 메모, 기자들은 논리적 압력을 발휘해 증언들을 조합해 추론합니다. 논리와 탐사로 알아낸 정보와 이치를 바탕으로 끌어낸 결론, 그들의 탐사의 결정체인 기사가 나왔을 때 그 기사는 권력을 견제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자들이 탐사를 하는 이유고 동시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작중에 레이첼 맥아담스가 아이들을 성추행했다고 고백하고 자신은 강간도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신부의 집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순간 이 기자의 주변에 어린 소년들이 자전거 타면서 신나게 노는 모습이 스쳐갑니다. 영화는 그게 문제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강간을 당했고 이후 아이들을 성추행한 사람이 사는 동네에 아무것도 모른 채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 영화는 이런 부분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자도 이게 문제라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언론의 역할입니다. 법은 할 수 없는 영역이죠. 최근 SNS와 유튜브에는 가짜뉴스가 산업 폐기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진짜 언론의 힘이 절실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의 구독률이 줄어들고
점차 정통 언론의 역할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이 영화를 놓고 스타워즈 이후 최고의 판타지라며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이러한 탐사보도가 정말로 판타지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가톨릭 신부의 타락과 성범죄를 공론화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 스포트라이트는 우리에게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피해자들의 협조를 구하기는 참 힘듭니다. 기자는 일단 피해자 모임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은 피해자를 생존자들이라고 지칭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인상적이죠. 영화의 가톨릭 신부들은 보통 남자아이를 노린다고 합니다. 남자아이의 몸을 만지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성추행을 하기도 하고 혹은 부적절한 행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거죠. 자신의 몸을 만지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때로는 직접적인 성교를 시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남자아이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 수치스럽다고 여기고 말을 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남자이기 때문에 수치와 모욕, 남자답지 못하다는 생각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집요하게 남자애들을 탐욕적으로 노리는 거죠. 말 그대로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악마와도 같은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신부들은 남자애들 중에서도 가난하거나 편모스라에, 즉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노린다고 합니다. 부유하고 잘 나가는 집안의 아이는 건드리지 않아요. 가난하고 힘없는 집안은 더욱 종교에 의지하고 신부님의 말을 열렬히 따른다고 합니다. 신부가 아이를 성추행하기 위해 집에 왔는데 어머니는 예수가 강림한 것처럼 받아들였다거나 용기를 내서 어머니에게 신부의 성추행을 말했더니 신부님이 찾아오자 쿠키를 구워서 대접하더라는 식의 증언들이 인상적입니다. 게다가 아이들도 신부님에게 그렇게 의존합니다. 그냥 심부름만 시켜도 그렇게 감동적이랍니다. 자신이 선택된 것 같고 신의 일을 돕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신부님이 손을 대면 둘만의 비밀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성추행이고 성폭행인데도 순수한 아이들은 신부님과 둘만의 비밀이라는데 속아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수히 당하고 나서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채 오히려 자신이 이상한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동성애자여도 괜찮다고 신부님께 위로받은 아이는 자신을 추행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괴리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자책하고 마약에 의존하거나 술에 의존하고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겪고 살아남은 피해자들, 극단적인 선택에 자신을 맡기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생존자들입니다. 영화는 뛰어난 완성도를 그리고 진중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 영화를 가만히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한국에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지점입니다. 분명 심판이 가족관계니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실명의 사용 여부입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이스 같은 영화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명을 쓰지 않고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1.6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죠. 한석규, 백윤식 주연입니다. 이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과 딸 박근혜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손해배상과 영화 상영금지 청구를 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에서는 박지만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영화 상영금지 청구는 기각했고 대신 몇 장면을 삭제하면 상영할 수 있다고 판결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based on true story라고 간단하게 쓰면 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은 실제 지명 인물과 무관한 허구의 창작임을 밝힙니다. 는 식의 구차한 문장을 길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설, 영화와 같은 창작물의 힘, 예술작품의 힘은 돌려 말하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21세기가 되어서도 돌려 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물며 조선시대 인물들마저도 실명을 사용하지 못해서 엔딩 크레딧을 수정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스포트라이트 같은 영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먼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온갖 정제되지 않은 정보와 논리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음에도 저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가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사족이 길었습니다. 영화 스포트라이트.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 영화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영화의 구성과 진행이 훌륭해서 보는 내내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연출의 묘가 빛났던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변해가는 이 시대의 언론이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